자, 체육교수 방법론인데요. 예, 우리 이제 그 체육교육 탐구에 실려져 있는 체육교수 방법론 일부하고, 그 다음에 그 시든탑 선생님이 쓰신 체육교수론, 그러니까 손천택 선생님이 이제 교수님이 번역한 책인데요. 그 책하고 이제 좀 섞여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일단 체육교수 방법론하고 이제 금요일날은 체육교수 이론 쪽의 내용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첩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많아요. 자, 체육교수 방법론은 일단 지금까지 우리가 철학을 했잖아요. 그쵸?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럼 뭘 공부한 거예요? 체육교육에 대한 가치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니까 우리 체육교육의 방향이고요. 가치니까 체육교육의 어떤 의식을 지금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교수 방법이니까요. 체육교육을 위한 기능인 거예요. 기능. 그쵸? 내가 어떤 체육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체육교육을 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우린 지금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우리 아까 한나가 얘기했잖아요. 소매틱 교육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의식과 신체적 기능과 외부 환경.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기 전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려면 굉장히 다양한 상황적인 부분들이 있고 그 상황에 맞춰서 나의 교수 기능을 적용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적용하기 이전이니까 아주 단편적이고 확실한 객관적이고 증명된 상황들에서 이제 내용들을 얘기해 주겠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학교 현장에 가서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이런 교수 기능들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뭐 외부 환경들이 우리가 딱 객관적이고 아주 실증 뭐 딱 일반화시켜서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천차만별의 상황들 중에서 아주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로 지금 구분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떻게 교수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어떤 방향성을 지향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체육교수 방법론에선 체육 수업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그럼 체육 수업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해봤어요. 근데 외부 환경에 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잘 맞았다면 괜찮지만 베스트지만 잘 맞지 않았다면 뭘 해야 돼요? 개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개선해야 돼요? 내가 아까 소매틱 교육에서도 그랬고 실용주의 교육에서 그랬고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내가 경험의 연속을 통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유용하게 쓰려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고 실존주의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보다 더 큰 어떤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쵸? 나의 교육의 폭을 더 넓혀가기 위해서 그쵸? 자 이런 이해가 되면 체육 수업에 대한 구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분석을 하고 그 각각의 분석된 자료 내용들에서 어떻게 실천을 해 나갈지를 알겠죠. 그 다음에 수업 지도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쵸? 지도라는 건 뭐예요?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운동 기능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뭐 전략과 전술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시켜 줄 것이냐, 스포츠맨십은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얘기들이겠죠. 운동 경험 과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운동 경험은 아주 낮은 경험부터 높은 수준의 경험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겠죠. 어떻게? 계열화 시켜서 복잡성과 난이도를 높여가겠죠.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뭐겠어요? 링크의 내용 발달이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단계적으로 경험시켜라. 단계적으로 경험시켜서 뭐를 경험하게 해라? 성공을 경험하게 해라.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 좋죠. 근데 항상 아이들이 어때요? 말썽을 부려요. 아, 오늘 뉴스 난 거 보고 내가 좀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실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간다고 막 강제로 조퇴한다고 막 그러면서 교감 선생님이 뺨을 때린 거예요. 몇 대를 5대를 때렸대요. 막 가방으로 선생님 치고 뺨을 때리고 그 영상이 퍼진 거예요 지금. 근데 영상이 퍼졌는데 그 아이가 다른 학교에서
어떤 그 강제 전학 조치돼 가지고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또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와가지고 담임선생님을 또 폭행했대나요. 참 도대체 이게 교권이 어떻게 되려는지.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한 거고요. 학교 현재 가면 아주 예쁘고 아주 아름다운 아이들만 있지 않아요. 예. 분명히 내가 수업을 지도하고 과제를 경험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 수업에 방해를 일으키는 학생들이 있어요. 관리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수업 관리 기술이에요. 우리는 다시 다른 뜻으로 얘기하면 운영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하면, 수업을 잘 운영하면 무슨 시간이 많아져요? 지도할 시간이 많아져요. 근데 수업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지도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자, 체육 수업 45분이에요. 45분 수업하는데 준비 운동, 우리 체육 수업 45분 하면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나눠주겠죠. 도입해서 뭐 출석 점검하고 준비 운동하고 등등등하고, 정리할 때 기구 정리하고 정리 운동하고 등등등하고, 도입하고 전개하고 정리할 때 도입하는 몇 분 정도 들어요? 5분이요? 5분. 아주 훌륭한 교사예요. 5분. 정리할 때 몇 분 들어요? 5분? 아주 훌륭하시네요. 그럼 35분 전개인데 35분 온전히 35분이 다 체육 활동에 어떤 본 수업에 쓰일까요? 얼마나 쓰일까요? 이 중에서 20분? 20분이 이제 원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쓰이나요? 그럼 15분은 뭐 한 거예요, 그러면? 네? 운영하신 거예요? 아니, 35분 수업에서 15분을 운영하시면 이게 지금 수업인가요? 근데 이것도 훌륭해요. 이것도. 그쵸. 실제 이것도 되게 힘들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내가 모든 걸 다 컨트롤해서 다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은 나름대로 그 상황이 물 흘러가듯 흘러가야 되는 건데 내가 일일이 관여하면 아이들은 수업에 활동에 쏟아부는 시간이 적어져요. 왜냐하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능숙한 교사가 되냐 안 되냐 이 차이예요. 어쨌든 내 관리를 잘하면 굉장히 효율적 있게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학습 활동 중 교사의 행동 및 기능 이렇게 있잖아요. 교사 무슨 행동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데. 대답이 탁 안 나오는 건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뒷짐 지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뭐. 그 수업할 때 아이들을 뭐 관찰해야 되고, 뭐 피드백 해줘야 되고, 순회를 해야 되고, 또 추가적인 과제를 할당해줘야 되고, 막 굉장히 많아요 할 게. 그렇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볼 겁니다. 자, 체육 수업의 이해와 개선 가장 첫 번째예요. 우리가 수업을 해보니까 체육 수업이라는 걸 보니까 체육 수업이라는 게 전통적인 수업도 있고 현대적인 수업도 있대요. 그러면 이분법으로 탁 나눠서 과거에는 전통적 수업이고 지금은 현대적 수업이겠죠. 그럼 과거에 전통적 수업 얘기하면 뭐를 중시했냐면 내용을 중시했어요. 그 다음에 흥미를 중시했어요. 네. 내용을 중시한 수업을 우린 일제식 수업이라고 얘기하고요. 흥미를 중시한 수업을 아나공 수업이라고 해요. 아나 공부하다라 니들끼리 놀아라 이런 수업이었죠. 현대적 수업은 효과적 수업이에요. 그리고 효과를 중시한 수업도 있지만 반성을 중시한 수업도 있어요. 그래서 효과적 수업과 반성적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 수업은 체육 수업의 효과성, 그러니까 의도하는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을 투자하는 굉장히 효율성을 중시하는 수업이에요. 반성적 수업은 뭐예요? 내 수업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찾고 반성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체육 수업을 보다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수업은 뭐예요? 내용과 흥미와 효과와 반성이 모두 담긴 수업이 좋은 수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전통적 수업은 안 좋고 현대적 수업은 좋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각 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목적은 중요한 것인데 어느 한쪽에만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졌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모두 담기면 좋은 수업이 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수업이 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좋은 수업은 없죠. 그럼 좋은 수업이 되도록 만드는 게 바로 수업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 개선할 때 어디서 개선해요? 저기 어떤 대학 교수님이 개선해줘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컨설팅 장학을 하거나 뭐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 컨설팅을 요청해서 다시 와가지고 학교에 와서 파악하고 난 후에 개선하고 이런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상황마다 계속 개선해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현장이죠. 현장에서 개선해야 돼요. 누가? 내가. 내가 개선하는데 그냥 개선해요? 아, 이렇게 했더니 안 되고 저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아니고 그냥 막 해요? 아니죠.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러했더니 문제더라. 이러하니까 문제가 파악됐고, 문제가 파악됐으니 개선해야겠다. 그쵸? 문제 파악을 했고 계획했으니까 실행해보자. 실행한 거 관찰해보자.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반성해보자. 그리고 또 다시 계획해보자. 문제 파악,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수정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 개선 연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장 개선 연구의 실천을 할 때 이런 교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연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과거에는 기능 중심 교사 교육에서는 교사는 단순 전달자 역할이었지만 탐구 중심 교사 교육에서 교사는 반성적 전문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업이 곧 반성이고, 반성이 곧 실천이고, 수업이고, 그쵸? 수업 중에도 반성해야 되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반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장학이 필요하겠죠? 예,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수업을 어떤 개선하기 위한 과정으로 장학은 필수적으로 요청될 거예요. 그죠? 자, 일제식 수업이에요. 일제, 뭐 일본 얘기해도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교사의 명령에 따라서 수업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수업이 바로 일제식 수업이에요. 전체적 수업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 좌양, 좌, 우양, 우 얘기하면서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뭐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식 훈련하게 되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식 훈련할 때 전체주의적 입장으로 얘기하니까 개성은 존중되어 존중되지 못해요. 개성은 존중되지 못해요. 그럼 탁 일사불란하게 탁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교사는 교사의 주목을 하고 교사에게 주목하고 있는 교사는 내용을 설명해 주면 돼요. 안 들어? 주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아, 움직이고 싶고 체육 수업이라고 막 신체 활동하는 줄 알고 나왔더니 차렷 자세 딱 하고 있고 거기서 막 듣기만 해야 돼. 그러니까 어때요? 내용은 잘 전달되는데 흥미는 상당히 떨어지는 거예요. 일제식 수업이 이런 분위기인 거죠. 아나공 수업, 방임적 모습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내내 체육부장을 했기 때문에 체육 선생님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저 있을 때 체육 선생님들이 네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갔다 교생님 나갔을 때 네 분 중에 두 분이 계셨고요. 두 분이 계셨고 저는 한 달 내내 술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인데 그 학교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뵀던 우리 그 은사님도 얘기하시는 게 그 학교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까지도 한 10분 정도가 그 가족 단위, 그러니까 부부 동반으로 여행을 다니신대요. 매년 한 번씩. 그게 이제 30년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 학교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들. 교생에서 갔을 때도 그 학교는 한 교실에 탁구대를 이렇게 딱 놨어요. 탁구대가 있어요. 그리고 교무실 가잖아요. 본 교무실 가면 뭐 대단한 뭐가 있어요. 예. 대진표가 있어요. 대진표가. 그러니까 전 교직원 대진표예요. 복식으로. 예. 근데 이것도 일정이 이제 각각 공강 시간이 맞을 때 딱 하는데 그 탁구장이 1층 저 끝에 있거든요. 거기는 하루 종일 똑딱똑딱이에요. 예. 하루 종일 똑딱똑딱. 교장 선생님도 시간 나면 가서 똑딱똑딱, 교감 선생님도 똑딱똑딱. 게임하고 있으면 이거 똑딱똑딱. 요게 온 전시 다 팔려져 있어요. 아, 이런 표현하면 돼. 그 정도로 교사들의 관계가 돈독해요. 근데 이제 됐고. 그러다 보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 수업 분위기가 거의 그랬어요. 그 체육부장인 제가 이제 체육실 가잖아요. 교무실 가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체육부장이 그 다 출석부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체육 선생님이 야 종이 일로 와봐. 뭐 줘요? 체육실 키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 체육부장이니까 키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제 키 빼서 이제 오늘 체육 선생님 오늘 뭔가요? 그럼 얘기하면 야, 그 공법원 일때 꺼내놔. 이렇게 알아서 하고 있어.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공법원인데 뭐 축구인지 농구인지 배구인지 핸드볼인지 안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꺼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다 끌어 지들끼리 놀아요. 놀고 있으면 이제 한참 있다 오시죠. 야 종이야 뭐 하고 있어? 선생님 아이들 공바구니 꺼내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아이들 재밌게 농구하고 축구하고 배구하고 핸드볼하고 마음껏 놀고 있습니다. 그래? 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 단원 전체가 그렇게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저희한테 야 너네 뭘 더 많이 했어? 저희 축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 오늘 축구로 시험 보자. 이런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았죠. 왜? 우리 맨날 하고 싶은 거 하니까. 체육 시험만 기다렸어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선생님이 뭐 내용을 가르친다 그러면 자 오늘은 교실 수업. 그럼 이제 뭐요? 비 오는 날. 그 교실에서 이제 프린트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프린트 나눠 주실 때도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학생 흥미는 높지만 교과 내용을 소홀히 다루는 문제가 있죠. 이게 전통적 수업이 이랬어요. 자, 효과적 수업은 뭐냐? 우리 효과성과 효율성을 얘기하면 효과는 뭐예요? 내가 어떤 무엇을 전달하면 지시하면 지시하는 대로 수행이 이루어지면 효과적인 수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 명령대로 따랐어. 그럼 명령이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명령을 따르는데 그 움직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투자되더라라고 얘기하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효과적 수업은 효과성과 효율을 따져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도 방법은 이 지도 방법은 가르쳤지만 성취는 높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성취를 동일한 성취를 나타냈다면 가장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문적 이론을 배경으로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떠한 지도 방법을 거치면 가장 효과적인 수업이었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지도를 했으면 학생이 학습이 있었을 거고 학습이 있었으면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린 이제 교수론이니까 우린 지도를 교수라고 써요. 그죠? 예. 가르치는 걸 교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사의 교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우린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학습이니까 학생의 학습 방법이에요. 학습 방법 또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쳤으니까 학습 과정이겠죠. 결과는 학생의 학습 결과예요. 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성취도로 알아볼 거예요. 그럼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지도했는데 학생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성취도가 높게 나타날 것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학생들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면 성취도가 높게 나타나냐 짧게 얘기하면 효과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면 된다. 효율적인 학습 과정을 거치면 된다. 효율적인 교사의 교수 방법이 있어야 된다. 효율적인 교사의 교수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효과적인 학습 과정이 나타난다. 그걸 뭘로 증명할 거냐? 아카데믹 러닝 타임 ALT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LT가 높게 나타나면 학생의 학업 성취도도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ALT가 뭐냐? 그러니까 아카데믹 러닝 타임이니까 체육 수업 시간 중에 내가 어떤 높은 성취를 보이면서 참여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활동에 참여하는데 굉장히 높은 성취를 보인다라는 건 뭐예요? 굉장히 과제를 집중해서 몰입해서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좋은 성취가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학습 시간 많은 연구를 통해 체육 수업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척도가 뭐냐? 바로 이 실제 학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2번이나 출제된 거예요. 그리고 평정 척도에서도 항상 언급되는 게 바로 이 실제 학습 시간입니다. 효과적 체육 수업의 접근 방법의 문제점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양적이잖아요. 학문적 이론을 배경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굉장히 양적이에요. 양적.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체육 수업 자체를 접근할 때 단지 양적이고 기능적인 쪽으로만 접근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것,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를 높일 것이냐,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 수업은 운동 기능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체육 수업이 가지고 있는 이거 말고도 단지 운동 기능 숙달하는 것 말고도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과 인간적인 관계부터 시작해서 체육 수업에 대한 어떤 탐구적인 자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질적 탐구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너무 양적 탐구에 몰입하다 보니까 체육 교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단순 기능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연구했던 게 기능 중심 교사 교육이었어요. 그럼 이 기능 중심 교사 교육에 이제 여기서의 교사는 누구예요? 교사. 교사는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을 소비하는 소비자예요. 그럼 지식을 생산하는 생산자는 누구였을까요? 교수들이에요. 네. 그래서 교사는 단순 소비자. 지식을 생산해내는 교수들이 지식을 생산해내면 지식을 누구에게? 학생에게 전달하는 소비자예요. 그래서 단순 기능인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뭐예요? 뭐 지식을 전달하고 뭔가 뭐 깨닫고 이런 어떤 성찰의 과정을 일으키기보다는 단순히 기능을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냥 뭐 어떤 사람이에요? 코치나 뭐 이런 사람하고 별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생각해보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기능 중심 교사 교육? 아, 우린 이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교사 교육? 탐구를 하는 사람이다. 탐구 중심의 교사 교육. 이쪽으로 가자. 그러면 탐구 중심 교사 교육을 하면 지식의 생산자는 누구예요? 지식의 생산자는 플러스 소비자.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교사들이에요. 그럼 교수들은 뭐예요? 놀아요? 교수들은 뭐예요? 이것들을 조력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자, 반성적 수업 보면 체육 수업이 교육적인 것이 되려면 체육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대한 철학적, 윤리적, 사회적, 예술적 탐과 성찰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반성적 체육 수업이 되어야 하며 교사는 반성적 체육 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생산자이자 소비자니까 여기서는 교수들이 연구자거든요. 얘네들이 연구자. 근데 여기서는 교사가 바로 뭐예요? 연구자예요. 여긴 지식을 만들어낸 이론과 실제가 분리되어 있지만 여긴 이론과 실제가 합쳐져 있어요. 반성적 수업은 수업 활동 자체는 물론이고 수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에도 관심을 가짐으로써 수업 활동을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체육교사의 노력의 총체다. 교수 기능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아실현과 수업의 기획윤등이라는 측면에서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기능 중심 교사 교육에서는 애들이 플러스로 막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반성적 체육 수업에서는 항상 대묻죠. 나의 체육 수업도 항상 대묻고 학생들에게도 항상 대묻겠죠. 그러니까 나의 자아실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자아실현도 있겠죠. 체육교사가 자신의 수업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여. 근데 비판적인 태도는 뭐예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에요? 아니면 보다 나은 체육 수업이 되기 위한 비판이에요? 후자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그게 훌륭한 체육교사고 탐구 중심 교사교육에서 추구하는 바죠. 자신의 수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노력을 반드시 동반해야 한다. 그럼 반성은 언제 하는 거예요? 반성은 언제 해요? 중간에도 하고 후에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좋은 수업. 그렇다면 이렇게 전통적 수업과 현대적 수업, 즉 일제식 수업과 안하공 수업과 효과적 수업과 반성적 수업, 이 모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 내용, 흥미, 효율, 반성 이런 모든 것이 담기게 된다면 그런 수업이 바로 좋은 수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과, 흥미, 효율, 반성 이 네 가지 요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룬다면 그게 좋은 수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좋은 수업에서 학생 입장에 생각해 보면 학생의 입장에서 학생은 내용을 잘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학생들은 재미있게 참여해야 돼요. 자, 내용을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내용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내용이 어떠면 학생들이 재미가 있을까요? 아,
내용이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쵸? 수준에 맞아야 된다. 뭐가? 과제의 난이도가. 학생의 수준에 과제의 난이도가.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과제의 난이도는 학생의 수준과 일치해야 돼요. 그쵸? 요래야 뭘 경험하니까? 성공을 경험하니까. 그쵸? 그럼 이 과제는 내용인데, 내용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학생이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택하면 흥미롭고요. 학생이 성공적인 경험을 하는 내용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학생 입장에 생각하면 그런 수업을 하라는 거예요. 교사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 기능과 반성적 태도, 맨날 반성적 탐구만 한다 보면 체육 수업이 진도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을 효율성 있게 진행하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주변 환경과 상황들이 있으니 그런 상황들에 대한 비판적 탐구의 과정을 통해서 체육 수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철학이 담기는 수업을 만들어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체육 수업의 능력의 향상과 연구를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치 인식도 있었고 교수 기능도 있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나의 교수 능력이 향상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체육 수업을 어제와 오늘이 똑같이 하게 되면 나의 수업 능력은 향상되지 않아요. 따라서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체육 수업 향상에는 시간과 함께 반성과 탐구의 노력이 필수적이죠. 그러면 이런 반성과 탐구를 위한 교육활동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연구예요. 그게 바로 현장 개선 연구고요. 자, 여기서 연구를 보면 교수 연구와 교사 연구 이렇게 나눠지는데, 교수는 말 그대로 교수예요.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이 대부분 다 뭐 이 논문을 쓰신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과학적 양적 연구든 질적 연구든 특히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통계 자료를 내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독립변인과 결과에 따른 종속변에 따른 어떤 연구에 어떤 탁 떨어지는 어떤 증명과 어떤 것들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 실증주의적인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논문을 쓸 때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을 논문에 써가지고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가는 개박살 나는 거죠. 그쵸? 그럼 뭐예요? 누구의 주장이에요? 그럼 네 주장이지, 새끼야. 그러면 질적 논문을 쓰지 왜 양적 논문을 써가지고 지랄이야, 지랄이.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렇게 체계화시켜놓은 연구 방법론은 연구자들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거를 학교 현장에 와가지고 수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연구해서 통계를 낸 걸까요? 논문 쓸 때 그렇게 자료조사 안 하던걸요? 대충 설문지 돌리고 막 대충 해가지고 통계 내고 이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일일이 이제 학교 현장에 가가지고 논문에 필요한 질문의 타당성도 분석하고 학생들이 성심성의껏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게 만들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논문을 쓰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랬어도 그게 표본 집단이 얼마나 모집단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러한지 아닌지를 또 얘기하기 어렵고 너무나 또 이 집단이 크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요한 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사실들이. 그럼 사실들을 만들었으면 교수 연구에서 만든 이 사실로 통해서 새로운 교수 방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 교수 방법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학교 현장에서 쓰는 거죠. 근데 이 학교 현장과 그 교수 방법이 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게 과연 현장에 딱 맞을까요? 맞지 않을까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게 현장 접근성이 떨어지니 연구자가 누가 되어야 되냐면 교사 연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 누가? 교사가. 교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 수행하는 반성적이고 체계적인 탐구. 그럼 교사 자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죠. 뭐. 그럼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잘 안 가르쳐지는 거죠. 성취도가 낮아지는 거죠.
그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관적인 것, 관찰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 왜요? 내가 수업하고 있는 상황은 A라는 상황이고, 너가 수업하고 있는 상황은 B라는 상황이고, 제가 수업하고 있는 사람은 상황은 C라는 상황인데,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C라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내가 A라는 상황에서 수업을 잘해서 성취도를 높게 만들었어. 근데 이게 B라는 상황에 맞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죠. 그렇죠.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 내 상황에서 아주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거기서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어디 학교에선 굉장히 잘하던 체육교사가 전근을 가서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안 돼. 나 되게 잘했는데 여기는 안 맞아. 궁합이 안 맞아. 못 가르치겠어. 막 정신 스트레스 오고 막 이래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인 것, 관찰 불가능한 것, 그리고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에도 관심을 가진다.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구체적인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가진다. 따라서 교사 연구는 일지, 토론, 에세이, 사례 연구, 현장 개선 연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게 바로 현장 개선 연구입니다. 자, 현장 개선 연구 방법은 말 그대로 현장 개선은 어디서 하면 돼요? 현장에서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현장 개선 연구를 할 때 나 혼자 하면 좋아요? 동료랑 같이 하면 좋아요? 왜 동료랑 같이 하면 좋아요? 그렇죠. 나 혼자서 어떤 문제 사태를 바라보면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어? 굉장히 지금 잘 개선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개선해야 될 상황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관적이다 보니까. 근데 동료들이 바라보면 어때요?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니까 좀 더 다양한 개선 사항들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현장 교사가 동료 교사나 대학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교육 실천을 스스로 체계적 반성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고 개선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집단적이지만 굉장히 주체적인 거예요. 연구의 주체는 교사 자신이다. 그죠? 대상은 자신이 실천하고 있는 실제적 교육활동, 체육 수업 현장 그 자체고요. 연구의 목적은 자신이 수업하고 있는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보다 나은 수업으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현장 개선 연구는 어떠한 문제 상황 내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증진시키며 그 일과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황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들의 집단적인 자기반성적 탐구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케미스 맥타 같은 이것을 현장 개선 연구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절차를 보면 현재 내가 어떤 수업을 하고 있으면 뭐예요? 문제 파악 및 문제를 파악했으면 뭘 해야 돼요? 문제 파악을 했으니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 계획을 수립했으니까 이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수업을 실행해 보는 거죠.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할 때 이제 잘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거고, 또 실천하고 있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도 또 관찰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찰하기 위한 관찰 기록지들이 필요하겠죠. 관찰법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데이터가 모아질 거예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뭐해요? 분석해요. 분석하면서 뭐래요? 아직 이런 문제점이 아직 있구나. 반성하겠죠. 반성했어요. 그럼 다시 뭐 해요? 다시 수정 계획을 세워요. 다시 또 문제 파악을 하고 또 수정된 계획을 세우고 또 실행하고 관찰하고 또 반성하고 이렇게 계속적인 순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순환적 사이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수정. 다시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수정. 다시 문제 파악,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수정.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의 순환 과정,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 이 과정이죠. 문제 1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건 이제 피드백의 과정이고요. 체육교사가 혼자만의 개인적 활동이 아니며 체육 담당 교사가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노력으로서 반드시 동료 교사들과 협동적 대화, 협조 노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단적 작업이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반성적 체육 수업은 어때요? 수업이고 반성이자 반성이고 수업이래요. 그러니까 수업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요. 반성을 한 결과로 개선된 수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반성적 실천의 과정을 통해서 수업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연구가 되는 거고 교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연구자가 되는 거예요. 자, 현장 개선 연구의 단계인데요. 자, 문제로 나왔던 거예요. 문제 파악 및 계획. 그 다음 2단계 실행, 3단계 관찰, 4단계 반성입니다. 자, 문제 파악. 자, 일단은 내가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는데
내 수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언어적으로 체육 수업을 하는데 뭐 용어 사용에 있어서 지나치게 남자 위주의 수업을 한다. 남자들에게만 상호작용한다. 뭐 여학생들과는 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말의 표현에 있어서도 또 어떤 존대보다는 반말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근데 반말 중에서도 욕설이 좀 많이 섞여 있다. 뭐 이렇게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어떤 편협한 어떤 시선 처리를 한다. 뭐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다 이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함께 적절한 평가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까? 수업장 학생들이 허비하는 시간량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실제 학습 시간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뭐 관리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을까? 내용 지도와 관련된 시간을 많게 하고 싶은데 그건 왜 부족할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 파악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용을 아이들이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을까? 왜 아이들은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난이도가 아이들에게 너무 높은 건 아닐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주지 않았었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왜 아이들은 이렇게 수업에 이탈 행동을 많이 할까? 그럼 수업 절차와 규칙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닐까? 수업 상규적인 행동들이 왜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벌어질까? 근데 그 중에 선생님에게 왜 이렇게 다 일일이 물어보면서 할까? 왜 얘들은 다 TMI인 거야? 막 얘기한다면, 예, 아이들이 구조화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계획은 파악된 문제를 개선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마련하는 데 있다. 그럼 개선 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개선 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보면 문제 선택 해결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것들과 이에 필요한 활동에 관한 전반적 내용, 학생들이 사실적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나는 내가 그 정보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방식을 개선하겠다. 만약에 내가 설명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면 짧고 굵게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시간을 줄이면 될 것이고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관련된 사람들과 상의해야 할 사항들에 관한 내용들, 또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파악 및 계획이 끝났고요. 이제 실행을 해요. 자, 실행을 하면 무엇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계획이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행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수업 활동에 어떠한 실질적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 변화를 이끌어준 이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어지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선 계획은 실행을 안내하는 역할을 할 뿐 통제를 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개선 계획을 짠 건 내 수업을 보다 좋은 수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거지. 너 이것도 하지 마, 저것도 하지 마. 나한테 통제적인 부분으로 와닿으면 어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예,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수업 개선의 자체가 계속 스트레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수업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최초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렇죠? 한 번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예. 지금 정확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 우린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거니까.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반성적 실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획을 반성적으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실제에서 예기치 못했던 다양한 난점들을 적절히 수용하고 개선하면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의미한다. 계획은 잠정적인 성격을 띄어야 하며 융통성 있고 상황의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처 가능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획은 딱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딱 계획대로 되면 좋지만 계획대로 안 되면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장 개선 연구를 하게 되면 나만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정적으로 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계속 하면 되는 거고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관찰 단계예요. 자, 그럼 내가 이제 수업에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잘 이끌어 나가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객관적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는 또는 비판적 관찰자로서의 동료 교사나 연구자를 함께 해서 내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한 실천하고 있는 상황들을 관찰해 줘야 돼요. 관찰자는 다음 단계인 반성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자료를 모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요? 뭐 사건 기록법이나 지속 시간 기록법이나 뭐 동간 기록법이나 뭐 뭐야? 집단 시간 표지법이나
뭐 여러 가지 관찰법을 이용해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모으겠죠. 이 단계는 계획의 실행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내가 실행을 했는데 우리가 뭐 그 실제 학습 시간의 여부를 알고 싶어요. 집단 시간 표지법을 통해서 우리가 과제 참여 시간하고 실제 학습 시간에 어떤 참여하는 학생들의 인원수를 세봤어요. 봤더니 우리 이전에 계획 이전에 문제 파악 및 계획 이전의 수업과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의 수업을 보니까 과제 참여 시간도 상당히 늘었고 실제 학습 시간도 상당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 그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어떤 현장 개선 연구의 과정을 통해서 개선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긍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신중한 관찰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은 실제는 언제나 여러 가지 난점들의 곤란을 받기 때문이다. 나중에 반성 단계에서 이용할 기본적 자료를 이용하도록 관찰은 반드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근데 내가 개선 계획을 세우려는데 아까처럼 긍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사태가 나타나기도 할 거예요. 오히려 과제 참여 시간이 줄어들고 오히려 실제 학습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관찰은 그 성격상 개방적이고 포괄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여기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탁 있는 대로만 보겠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것도 다 보겠다는 거예요? 외적인 것도 다 보겠다는 거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일화기록법이나 직관적 관찰법이에요. 그래서 뭐 일화기록법은 그 수업 상황을 그대로 다 적는 거고요. 직관적 관찰법은 그 수업 상황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거 관찰자의 직관으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아주 이제 정량적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굉장히 개방적으로 관찰할 수는 있어요. 즉 계획의 실행은 그 전개 양상이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관찰도 반드시 융통적이고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수행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죠. 의도하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을 관찰해요? 이유는 뭐예요? 왜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들까지도 관찰해야 할까요? 다양하게 개선해야 돼서 완벽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았고 최초의 현장 개선 연구의 시작 당시에 문제로 파악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 문제로 파악되지 않았던 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겠죠. 근데 수업을 하다 보니 또다시 문제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도록 관찰은 융통적이고 의도하지 않았던 부분, 그동안에 몰랐던 부분, 이런 것들도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차후에 또 새로운 개선 사항에 그걸 넣겠죠. 관찰은 언제나 비판적인 자기 반성을 위한 기본적 바탕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관찰을 하는 이유는 나의 수업을 효과적으로 반성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안 만들어 놓으면 뭐가 잘 되는지 잘 못되는지 체계적으로 딱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관찰해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해요? 반성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좀 더 나아져야지. 실제 학습 시간이 이렇게 적구나. 도입, 전개, 정리,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는 도입에 5분 했고 전개, 정리해도 5분 했고 실제 전개에는 35분의 시간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가 실제로 임용이 돼가지고 수업을 해봤더니 도입에 10분, 정리에 10분, 실제 수업이 25분인데 25분 중에 15분을 운영했고 실제 애들이 의미있게 수업 활동에 참여한 건 10분 정도도 안 돼. 근데 뭘로 알아? 데이터로 아는 거예요. 관찰된 결과로. 그죠? 그럼 이제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럼 뭘 하겠어요? 최소한 임용을 준비할 때 얘기했던 도입 5분, 정리 5분, 전개 35분 요게 될 수 있도록 뭐 하셔야 돼요? 수업을 개선하셔야겠죠. 그러면 뭘 문제 파악을 해야 될 거고 계획해야 될 거고 실행해야 될 거고 관찰하고 반성의 과정을 거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반성 단계는 평가의 시간이다. 반성을 통해서 현장 개선 연구를 수행하는 교사는 반드시 계획의 실천이 문제의 이해와 개선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정해야 된다. 반성 단계가 거치면 다시 수정된 계획을 준비하고 수정된 계획을 통해서 또다시 실행하고 관찰하고 반성하고 수정하고 계속 되겠죠. 이때 누가 곁에 있어야 돼요? 동료, 교사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렇죠? 나 혼자만 하면 어때요? 나 혼자만 하면 다 그냥 옳은 거죠. 그래서 현장 개선 연구의 가정적 특징을 살펴보면 현장 개선 연구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문제 파악 및 계획 실행 관찰 반성이 그냥
뭐 단지 순서적인 부분으로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단계는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문제 파악 및 계획을 하고 실행을 관찰하고 반성, 수정하는 과정이 연속적인 순환적 사이클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고, 혼자 교사가 주체적으로 하는 거지만 혼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집단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역동성, 또 연속성, 그리고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게 현장 개선 연구의 과정적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현장 개선 연구의 과정적 특징 중 어떤 내용을 써놓고 이건 어떤 특징에 해당됩니다 라고 쓰면 뭐라고 쓰면 돼요? 이 사이클은 순환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거듭되어 실시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연속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거고, 비판적 친구로서의 연구 과정에 합류시켜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집단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정도의 문제가 언급될 수도 있어요. 현장 개선 연구의 실천인데요. 현장 개선 연구가 교수 연구하는 것처럼 논문 써서 뭐 프레젠테이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하면 돼요. 그죠? 경직된 과정을 따르지도 않을 뿐더러 뭐 의무감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반성적 교수로서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자기 장학을 한번 했었는데 뭘 하냐면 이 카메라 놓고요 찍어야 되는데, 나랑 궁합이 맞는 반을 찍어야 되는데 딱 시간을 하다 보니까 저랑 궁합이 제일 안 맞는 반하고 찍은 거예요. 그 반에 반장이 저랑 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체육부장은 저랑 사이가 좋은데 반장의 사이가 안 좋은 거죠. 뭐만 하면 그냥 딴지를 걸어요. 여자애 고등학교 고1짜리인데 딱 이제 카메라만 설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선생님들 좀 앉아 계시고 저 수업하는데 딱 수업 시작한 지 한 10분도 안 지났어요. 근데 반장이가 탁 선생님 평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야 내가 평소하고 다른 게 뭐 있어,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다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씨. 근데 이게 다 찍히고 있는 거죠. 근데 탁 카메라를 보니까 조금은 달랐나 봐요. 조금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근데 그래서 다른 반하고 만약에 했다면, 좋은 내가 그 궁합이 맞는 반하고 했다면 너무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안 좋았어요. 아무튼 현장 개선 연구의 조건은 체육교사는 연구자, 체육사분 연구라는 생각은 연구라는 것에 대한 대학 교수나 전문 연구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체육 수업의 최일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연구자가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그다음 수업 장학인데요. 장학은 누가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뭘 도와줘요? 가르치는 걸 도와주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걸 도와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요?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게 되고 교사의 수업 능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학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을 높고 그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효과를 점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장학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아이들을 성장시키는 과정이니까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 잘 성장시키게 하는 교사들의 전문적 기술을 잘 가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학생의 발달, 장학의 궁극적 목적은 학생을 발달시키는 거고 학생을 발달시키기 위한 교사의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게 장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학의 정의 보면 교사의 지도에 초점을 둔 지도성 장학으로 분류한다. 뭐 대부분 이제 지도성 장학을 많이 할 거고요.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직무 동기 부여, 학교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장학의 목적이 있다. 따라 장학은 교사 학습 상태의 개선을 도모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교사와 기타 교육 종사자들에게 지도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제공하는 어떤 모든 노력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장학을 하려면 이제 지도 장학이니까 이제 내용을 지도하는 장학도 해야 될 거고, 또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 장학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 내용과 관련된 능력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거, 또 수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장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의 조건형 성적 과제 전개를 하든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현장 개선 연구를 하든
체육교사에게는 꼭 두 가지 제일 중요한 능력이 전문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 지도, 수업 운영. 그죠?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내용과 운영이라고 얘기한다면 저울을 놓고 운영에 치우치다 보면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내용에 따른 성취도는 높아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시간을 줄이면 내용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수업 운영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지면 내용을 가르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럼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업 운영 시간을 줄여라. 그럼 내용에 투자되는 시간은 많아진다. 이렇게 수업을 개선해 나가라 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지도 장악을 하는 거예요. 지도 기능을 높이기 위한, 관리 기능을 높이기 위한. 그러면 교사가 전문성을 높이면 지도 능력은 뛰어나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사의 내용 지식이라든가 뭐 지도 방법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다라면 이제 교구, 공간, 사람, 용기구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물론 학습자 관리 기술이 뭐 단지 운영뿐만 아니라 학생의 행동 관리도 중요한 거니까 단지 이제 인적 물적 자원에서 물적 자원이야 뭐 기구나 이런 거 배치야 어떤 것들이든 어떤 돈이면 해결되는 문제들이지만 아이들 학생들의 행동 관리는 이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학생의 행동 변화를 공부하는 이유도 그거고 학생들의 행동이 올바른 행동을 강화시키고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소거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에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잘 관리하는 기술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게 할 수 있죠. 장학의 유형인데요. 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임상장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사하고 장학 담당자하고 1대1의 대면적 관계에서 이제 임상장학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 실제 대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약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게 바로 임상 실험이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대1 대면적 관계 속에서 수업 관찰 계획 수립, 수업 관찰, 관찰 결과에 대해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업 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업 기술 개선과 향상을 도모하는 체계적인 지도 조언의 과정이다. 그래서 보통 장학 담당은 교장이나 교감이나 외부 장학 요원이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다. 그럼 이제 임상장학이니까 보통 문제가 있는 교사, 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이겠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 보면 초임 교사들도 꽤 많을 거고요. 경력 있는 교사들 중에서도 수업 기술이나 관리 기술에 문제가 나타나면 이런 임상장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동료장학. 동료장학은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현장 개선 연구에 이제 동료들과 함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 동료가 곁에 와서 내 수업을 관찰하고 내 수업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 그게 바로 동료 장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순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몰입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 느끼겠더라고. 좀 와가지고 김미교 사가 좀 봐줘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장학이 되는 거예요? 바로 동료 장학이 되겠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자기장학. 자기장학은 말 그대로 이제 누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스스로. 그럼 뭘 가지고 해요? 카메라로 찍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 수업을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봐도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 제가 이제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모아지지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손이.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불편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쥐고서 안 피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확인 장학. 보면 교장이나 교감이 잠깐 동안 비공식적으로 학습을 순시하거나 그래서 학교 보면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딱 순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교장 선생님 보이면 어때요? 예. 교장 선생님 예전에 우리가 잔뜩 긴장하고 그랬거든요. 특히 교장 선생님 보면 이제 약간 태평양 같이 이제 이마가 넓으신 교장 선생님도 있고 하시니까 반짝반짝반짝 하면 이제 교장 선생님 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야외 수업하면 보통 이제 제가 또 있었던 곳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점심시간 전에나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4교시나 5교시 때 그 학교를 돌아요. 돌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교의 어떤 관리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쓰레기를 주워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선생님이 쓰레기 봉지에다가 쓰레기 하나 줍는 거고 좀 거시적으로 보면 학교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관리사항 점검했을 때 이제 야외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탠드에서 싹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와요,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난 수업에 집중해야 되고. 근데 아이들이 또 은근 또 그럴 때 예의가 발라. 그래서 오시니까 아이들이 선생님은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수업하고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집중해. 그래서 수업을 했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선생님 그래도 교장 선생님 오시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데 인사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수업 때는 나에게 집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 선생님 그러면 안 될 건데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딱 옆에 오시더니 아니야 선생님 말씀이 맞아. 수업 때는 선생님에게 집중하는 거야. 교장 선생님이 실수한 거야. 오히려 교장 선생님이 수업에 방해가 됐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거웠죠. 근데 그건 뭐예요? 관리자들이 이렇게 온다는 건 수업에 더 집중하세요. 수업을 더 열심히 하세요. 수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하세요. 이런 거가 되겠죠. 그다음 요청장학. 요청은 누가 하겠어요? 장학은 보통 장학사가 나와서 하는데 요청장학은 저 필요해요.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요청장학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이고 상투적이며 연례행사적인 장학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상투적이며 연례행사적으로 장학에 대한 그러면 장학사가 오신데 뭘 한대 라고 얘기하면 위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의 반작용이니까 뭐예요? 밑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일선 학교나 교사가 장학의 필요성을 느껴 장학사를 초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장학이다. 그렇죠? 이는 장학의 내용이나 장학 방법상의 분류라기보다는 장학이 이루어지는 원인이나 형식에 의한 분류다. 근데 단지 형식이 예전에 우리 피드백을 보면 피드백은 보통 교사가 학생이 주는 피드백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학생이 교사에게 요구하여 피드백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자기통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의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받기 전까지 학생들은 능동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을 거고 자신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생길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 피드백의 제공 시기를 학생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에 자기통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늘 관례적으로 상투적으로 해오던 게 위에서 교육청에서 장학사 보내가지고 장학활동을 하는 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청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요청장은 장학의 이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교사 주도, 학교 주도의 장으로 선진국 장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주도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문제 해결의 과정이죠. 자, 보통 요청장학은 이제 교사가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특정 학교의 어떤 문제나 교사의 어떤 교수의 어떤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에서 또는 일선 교사들이 요청해서 장학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요청 장학이라고 합니다. 컨설팅 장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요청 장학의 일부이고요. 다만 이제 교사학상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여기는 이제 내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 이거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컨설팅도 보통 그렇잖아요. 나 해결할 수 없으니 좀 도와주세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교수 학습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요청장이나 컨설팅장이 크게 다르진 않는데 공통점은 다 자발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이고 컨설팅 장학은 요청 장학보다는 보다 교수 학습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장학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체육 수업의 구조와 실천인데 자 체육 수업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전통적 수업과 현대적 수업을 알아봤고 전통적 수업에 우리 일제식 수업과 안하공 수업 현대식 수업의 효과적 수업과 반성적 수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 다음에 현장 개선 연구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장학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그럼 수업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우리 큰 틀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용과 운영이에요. 그래서 1, 2, 3, 4는 내용 지도와 관련된 거죠. 5는 수업 운영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체육 수업의 구조적인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수업 운영 시간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내용 지도 시간은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면 돼요. 그럼 내용 지도 시간을 보면
가장 첫 번째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칠 과제를 개발해야 돼요. 그렇죠? 과제를 개발했으면 학생들의 과제를 전달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시작형 과제예요. 제시형 과제예요. 과제를 제시받았으면 아이들은 뭐예요? 연습해야 되겠죠. 연습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은 뭐예요? 관찰하고 수정해 줄 거예요. 그렇죠? 관찰하고 수정된 결과로 어떤 목표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평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파악 및 문제 파악이 과제를 개발하고 과제를 전달하고 과제 연습 및 수정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요. 이 과정이 아주 부드럽고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수업을 잘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과제를 개발할 때 뭐였냐? 과제 학습과제 선정. 학습과제 선정은 아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학습과제 선정할 때 누구를 고려해야 돼요? 학습자로 고려해야 돼요. 그렇죠? 단계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서 그렇죠? 학습 환경의 조직. 학습 환경을 조직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건 뭐예요? 안전하고 체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과제 전달, 효과적 전달과 효율적 전달인데 정확하게 알려주라고요. 대신에 그 시간은 최소화하라고요. 이게 효과적 전달과 효율적 전달이에요. 연습을 시키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수 이론 다음에 배우는 게 수업 방식, 링크의 수업 방식, 모스턴의 체육교 스타일, 매슬러의 체육 수업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 연습시킬 거고요. 의도하는 목적대로. 수업하다 보면 교사가 가장 해야 될 게 뭐예요? 관찰하고 피드백하고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수정이라는 게 어떤 수정이에요? 내용을 지도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아이들이 지금 세련의 과제에 있는데 자세를 가다듬는 과정이 있는데 얘는 좀 더 응용을 해도 돼. 아니면 얘는 좀 더 높은 난이도로 보내도 돼. 이렇게 얘기하면 세련형 과제에서 확장형 과제로 갈 수도 있고 세련형 과정에서 응용형 과제로 갈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제 응용형 과제로 갔는데 얘네들은 새로운 기능을 또 다시 배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련으로 오겠죠. 세련으로 왔다가 이전에 배운 과제하고 지금 새로 배우는 과제를 합쳐야 돼. 그럼 확장으로 가겠죠. 확장을 해서 인원을 좀 더 높여야 돼. 많아야 돼. 용기구를 좀 더 무거운 걸로 해야 돼. 공간을 좀 더 키워야 돼. 그럼 다 난이도와 복잡성이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점점 더 확대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어떤 상황에? 간이 게임 상황이 아니라 실제 게임 상황에 적용해 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로 계속 바꿔줘야 돼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서. 그리고 평가해야죠. 의도하는 최종 목표에 도달했는가. 그렇죠? 자, 학습까지 선정할 때 중요한 게 학습 목표의 성취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학생의 발육 발달 수준의 기준. 학생 참여 보전. 이건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하지만 목표 성취를 수준과 발육 발달 수준과 참여 보장 기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학습까지 단계화. 단계니까요. 다른 표현하면 뭐예요? 계열화예요. 그렇죠? 우린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용 발달이에요. 네. 그래서 시작형 과제, 세련형 과제, 확장형, 적용형 과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링크의 내용 발달 얘기하면 세련, 확장, 적용이에요. 시작형 과제니까요. 우리 어떤 활동 하자. 태권도의 발차기를 오늘 수업 때 해볼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시작형 과제죠. 발차기 동작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는 뻣뻣하고 어떤 아이는 잘 차고 그래요. 그럼 뻣뻣한 아이들을 아주 좋은 자세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때 찰 때의 느낌들 이런 거 알려주겠죠. 이게 세련이에요. 그러니까 세련할 때는 누가 가장 세련된 동작을 할까요? 선생님이 가장 세련된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장 세련된 동작을 시범 보여줄 거고 아이들은 안 세련된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세련되지 않은 동작을 세련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누구의 요구에 맞춰서? 선생님의 요구, 선생님의 기대를 명시하는 거죠. 여러분 발차기를 할 때 이렇게 차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들 그렇게 차봐.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기대대로 안 되니까 계속 관찰해야 하고 수정해주고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잘 차요, 발차기를. 그럼 발차기를 잘 차는데 발차기를 어떻게 해야 잘 차는 거예요? 허공에다가 발만 차면 잘 차는 건가요? 아니죠. 타겟을 주고 뭐 여러 움직임 상황에서도 찰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확장시켜줘야 돼요. 난이도와 복잡성, 계열성을 고려한 단계 어떤 성장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적용해요? 실전에 적용하는 거죠. 실전에. 그렇죠?
실전에 적용한다는 것도 적용이라는 것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써보는 것도 적용이고요. 아니면 기능 자체로부터 기능의 활용, 일단 평가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떤 응용 또는 적용이라고 그래요. 학습 환경 조직, 사람, 시간, 공간, 용구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학습 활동은 운동 기능을 숙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많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학생 인원 편성을 할 때 모둠 편성을 하는데 모둠이 너무 커요. 그럼 어때요? 기구는 몇 개 없는데 모둠이 너무 커가지고 나 한 번 하고 그 다음 차례 다시 한 번 할 때까지 막 5분씩 기다려야 돼. 이러면 어때요? 과제 참여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둠 편성과 용기구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원 편성은 학생의 모둠 집계는 규모와 기준 두 가지가 있다. 그 규모는 얼마나 크게 할 거냐, 그 기준은 능력별로 할 거냐, 뭐 성별로 할 것이냐, 여러 기준으로 이제 구분하겠죠. 시간, 과제별 시간 배분할 때 이제 도입 전개 정리를 할 거고, 전개 상황에서 우리가 세련 확대 응용 시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뭐 세련에는 뭐 5분, 뭐 확대에는 뭐 5분, 그 다음에 응용에 10분, 뭐 이렇게 해서 5분 5분 10분 잡았어요. 근데 딱 5분 5분 10분 잡았지만 5분 5분 10분대로 할 수도 있지만, 세련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빠르게 돼가지고 3분 만에 끝나고, 확장도 되게 잘 돼서 4분 만에 끝났어요. 그럼 몇 분 벌었어요? 3분 벌었잖아요. 그럼 응용에 13분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되 이거는 유연하게 대처하면 돼요. 공간, 수업 공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체육 수업하면 한 개 반이 나가서 체육관이나 운동장에서 한 개 반이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공간 활용에. 근데 보통 많이 나가면 뭐 3개 반이 나오는 건 뭐 다반사고요. 뭐 4개 반, 막 5개 반까지 막 겹치는 경우 있어요. 체육교사는 다 나오는 거죠, 그날 체육 수업에. 운동장이면 그나마 상관없는데 체육관에 5반,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밖에서 운동보다는 체육관으로 가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준다고요? 체육관 이용 시기를? 네? 좋은 날 가면 바로 3월 달에 체육관 준다고요. 4월 달 뭐 이쯤에 준다고요. 요 시기엔 누가 체육관 쓴다고요? 선배 체육교사들이 쓰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그렇지만, 요렇게 운동장이 있으면,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축구, 배드민턴, 배구, 요 세 가지 수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아, 또 하나 또 있다. 릴레이. 네, 요거까지. 이어달리기까지. 요게 이제 아무런 협의 없이 요 수업이 이루어진다. 운동장이 있고요. 보통은 한쪽 면을 농구장으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쵸? 그리고 보통은 트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주 보통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축구 골대가 뭐 이렇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죠?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축구 골대가 요 밖에 있으면 문제예요. 여기 뒤에 있으면. 자, 축구 골대가 여기 있고요.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일단 그러면 축구 경기장은 이만큼이 축구 경기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릴레이는 어디서 해요? 릴레이는 이렇게 돌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릴레이하고 축구 경기 인원이 부딪혀요. 그쵸? 문제가 생겼고요. 또 배구 지주는요, 보통 땅속에 박혀 있어요. 예. 근데 배구는 이 멀리에다 안 박아놔요. 보통은 여기 구령대가 있고요. 구령대 옆쪽에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여기에 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해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제 협의가 안 됐죠. 근데 이제 순서를 봅시다. 배드민턴 하는 애들이야 여기서 하면 돼요. 지들이. 어쨌든 여기서 하면 돼요. 근데 배구 얘네들이 좀 일찍 나왔어. 그래가지고 배구 네트를 설치해 버렸어요. 얘는 3학년이야. 네? 축구는 1학년이야. 나와서 축구를 하려고 막 준비 중인데 릴레이는 2학년이야. 2학년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쳐버렸으니까 1번 주자, 2번 주자, 3번 주자까지 뛰는데 4번 주자 못 뛰는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축구는
갑자기 미니 골대를 핸드볼 골대 가져와서 요 안에서 하는데 여긴 또 되는데 여긴 또 좁아가지고 안 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막 공간을 활용하느라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협의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구를 옮기든 뭐 배드민턴을 딴 데로 옮겨서 배구를 여기서 하고 배드민턴을 바깥쪽 공간에서 하고 축구를 안에서 풋살로 하고 바깥에서 개주를 하면 그래도 좀 낫죠. 본 수업에서 의도했던 수업 내용들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용기구. 예. 용기구 활용 되게 중요하죠. 용기구에 따라서 또는 모둠의 구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과제 참여 기회가 결정될 거니까. 그렇죠. 근데 요즘엔 용기구들 굉장히 많아요. 학교 가면 품위 올려서 이제 웬만하면 다 사주니까 큰 문제 될 건 없어요. 전달, 효과적 전달. 설명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면 정확히 수행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하면 아이들이 정확히 따라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을 애매모호하게 어버버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자꾸 물어보고 타협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은 정확하게, 과제 전달은 아주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모험을 안 하고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 활동에 바로 참여하게 되고 연습에 정확히 참여하게 될 때 아주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효과적 전달을 하기 위해선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호루라기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입으로 부는 호루라기 있지만 요즘 전자 호루라기 많이 쓰죠. 누르기만 하면 삑 소리 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신호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요 상규적인 절차를. 그러니까 상규적인 절차는 이제 내 신호에 따라서 아이들이 반응하게 만드는 건데 호각을 길게 누른다, 뭐 2초 길게 누른다, 그럼 모든 활동 정지,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짧게 한번 따닥 하면 일어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물건이나 사람 주변 환경을 정리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아이들이 체육 활동에 나오면 주변에 있는 상황들은 다 유혹적인 것들이에요. 유혹적인 대상이에요. 농구를 하러 나오는데 안에 이제 농구공이 있어. 지금 농구공 오늘 잠깐 얘기하셨는데 아이들이 뭐 체육 선생님이 그 용기구 관심이 많아. 그래서 밀슨에서 에어리스 농구공을 하나 딱 구입해 온 거예요. 에어리스 농구공이 뭐냐면 에어리스니까 에어가 없는 공이에요. 공에 바람을 넣어야 되는데 바람을 안 넣는 농구공이에요. 예. 아시는 거죠. 에어리스 농구공. 그게 이제 3D 프린팅 기술로 만드는데 공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탄성으로 만들어요. 한 6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공 하나가. 근데 농구공하고 이 탄성하고 바운드가 되게 똑같대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소개해 주려고 야 이게 에어리스 최첨단 농구공이야. 3D 프린팅 기술로 해서 만들어진 거란다. 딱 해서 만드는데 애들이 자 농구에 대한 역사와 얘기하는데 이거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애들 어떻게 했어요? 만져보고 수업 집중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가려놔야죠. 교사가 하는 말이나 동작이 잘 들리고 보이도록 시각적, 청각적 조처를 취한다.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에서 아이들 줄 딱 세워가지고 차렷 자세로 막 이렇게 열중샷 자세로 딱 수업을 듣게 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1, 2열이나 보이겠지만 뒤에 3, 4열은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 2열 앉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괜찮아. 선생님 주변에 삥 돌아서 선생님 보이게 앉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뺑볕이 내리쬐고 있는데 아이들은 저쪽에 앉혀놓고, 예. 저는 이제 보통 학교는 남향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태양을 등지고 선생님이 태양을 마주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는 거예요. 아니면 선글라스 안 끼면 눈이 이렇게 인상 쓰여져 있을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태양을 마주보게 하고 내가 등지고 있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선생님을 죽일 듯이 쳐다보겠죠. 싫어서가 아니라 눈이 부셔서 그런 건데. 그럴 때는 그늘진 곳으로, 예. 어떤 과제 도입 설명할 때에는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해주고 듣게 해주는 거죠.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학생들이 주의가 산만해질 때쯤 주의를 한 게 주목! 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설명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사용해야 되겠죠. 열심히 설명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인지적으로 준비되는지 확인해보고 논리적으로 순서에 맞춰서 긍정적인 보기와 부정적인 보기 들고 역동적으로 설명하고 학생의 개인적 경험과 연결하고 어려운 내용 반복하고
이해 정도를 파악하고 개의 어린 논보의 역경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런 거 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지금 안 나와요. 예. 근데 이건 나왔었죠. 주의 집중. 그죠? 예. 시범은 어떻게 돼요? 정확한 동작으로 보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용 실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확한 동작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가능한 한 어디서 보여줘야 돼요? 실제 상황과 흡사한 조건에서. 그러니까 레이업 슛을 하더라도 오른손 레이업과 왼손 레이업 다 해야 되는 이유는 아이들이 오른손잡이가 있고 왼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아래에서도 볼 수 있고 왼쪽에서도 볼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학생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것. 내가 시범을 못 보여준다면 대신 시범을 보여줄 수 있는 학생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된 지식을 제공할 것,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것. 그렇죠? 뭐 시청각 자료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더 집중하겠죠. 학생 이해 여부 점검할 것. 그렇죠? 단서. 큐예요, 큐. 표현,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핵심적인 단서, 어구, 문자 이런 거 얘기해요. 큐. 한 단어, 한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거. 간단하고 학생 연령과 기능수에 적합하다. 저희 아이가 저기 스킬을 처음 배울 때 뭐 했냐면 프르그 보겐 자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항아리 자세 만들고 토우와 힐의 토우는 이제 스키의 끝은 주먹 하나 사이 공간 정도. 그 다음에 힐 쪽은 이제 벌려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잘 모르니까 아빠 사랑해요. 주먹 하나 공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A자인데 얘가 이제 6살, 5살 때 스키를 처음 태웠으니까 A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앞에 주먹 하나 공간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그래서 탁 내려보면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 다 가르쳤어요, 스키를. 그래서 학습까지의 특성에 매우 적합하고 계열적으로 단계 가르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험에 2번이나 출제될 게 학습 단서예요. 우리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만 하고 금요일날 이거 이어서 금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아마 교수론이 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 수업 방식, 스타일, 모형 순서대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